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2급 기출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과목 필수 과목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죠.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는 연구방법론에 해당되는 문제와 통계와 연관된 문제, 이렇게 조금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연구방법론에 해당되는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즉 통계와 연관된 문제는 좀 소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통계와 연관된 것을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상관계수의 제곱, 결정계수라고 알죠? R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 잘 나오고 있고, 최근에 그 다음에 분산분석표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은 연구방법론이라기보다는 약간의 통계에 연관된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종오류, 이종오류,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좀 나왔는데요. 그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는 있겠습니다. 통계의 해석과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제 연구방법론에 해당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2025년의 기출의 총평을 해보면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가 조금 어려웠던 데 비해 보면 좀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소년 상담사 2급의 합격률이 1차 시험 합격률이 아주 높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과목들이 좀 쉽게 나오면 그런 현상이 좀 짙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구방법론의 기초는 과거에 나왔던 어려웠던 그런 통계와 특히 연관된 문제들,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해 주시고 학습해 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나오는 게 또 나오는 경향이 아주 높고요. 그 다음에 이론 강의 있잖아요. 연구방법론의 기초의 이론 강의를 단 한 번만이라도 봐주시면 자신감이 붙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반부로서 13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38번 문제까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질적연구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질적연구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죠. 자, 자연스러운 상황이 키워드, 그 다음에 참여자의 관점 키워드, 그 다음에 계량화는 수량화입니다. 계량화를 통한 실증, 그 다음에 모든 자료는 가치가 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상담 과정과 연구 과정을 통합하여 접근. 답은 3번이죠, 당연히. 어떤 자료를 계량화, 수량화한다? 실증주의. 이것은 양적 연구와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3번 딱 보는 순간 답 찍고 4번, 5번 안 보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답은 3번입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 특성을 탐구하는 겁니다. 참여자 관점에서 개인이 지각한 세계를 포착하려고 합니다. 참여자 관점에서 우리가 보통 참여 관찰을 많이 하죠, 질적연구는. 그래서 참여자 관점에서 개인이 지각한 세계, 이런 것들을 포착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건 주관성이 특징이 되죠. 질적연구는 주관성이 특징이 되고 양적연구는 객관성이 특징이 되죠. 양적연구는 객관성이 특징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상반되죠. 상담 대상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가치가 있다라고 간주합니다. 그리고 상담의 과정, 연구 과정, 이 두 가지를 통합하여 접근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이제 상담 과정에서 상담에 대한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질적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 과정과 연구 과정을 통합하려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답을 찾았어요. 해설에 보시면 질적 연구의 특징이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 쳐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위적 실험보다는 실제 삶의 맥락을 중시합니다. 실제 삶의 맥락의 현관펜 밑줄. 2번은 연구자의 관점이 아니라 참여자의 경험과 해석을 중심으로 합니다. 참여자의 경험과 해석, 그 자리 현관펜 밑줄. 제가 앞에서 참여 관찰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여 관찰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자료, 언어나 행동이나 상징 등을 포괄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료는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요. 네 번째, 상담 현장에서의 경험을 연구에 통합하려는 접근이 많습니다. 숫자나 통계보다는 비수치적 자료를 중시합니다. 가설을 미리 설정하기보다는 자료에서 주제를 도출한다. 자료에서 이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방법을 쓰죠. 이것은 근거이론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적연구방법론에 근거이론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연구자의 해석과 관점이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게 바로 연구자의 주관성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7번 문제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일반적인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이론을 증명하고 현상을 설명, 예측하는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가 여기에 들어가죠. 양적 연구가 이론에서 가설을 뽑아내서 가설을 검증하는 연역법을 씁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역법이라 하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반대로 귀납법이 있습니다. 귀납법은 질적 연구입니다. 질적 연구가 지향하는 것이 귀납법이죠. 관찰에서 시작합니다. 관찰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이론화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귀납법이고, 자, 이론으로 출발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 바로 연역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연역법입니다. A도 죽었다. B도 죽었다. C도 죽었다. D도 죽었다. 고로 인간은 죽는다. 이것은 귀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답은 2번입니다. 자, 2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양적 연구 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 방법 부분에 포함할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입니다. 자, 연구 방법은 말 그대로 어떻게 연구할 것이다 라는 방법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으로 추출된 표집 집단, 표본 집단에 대한 정보 제시 맞습니다. 자료 처리 과정과 자료 처리 활용 도구를 제시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척도의 유형이나 AC 문항을 제시하는 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연구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연구의 의의, 중요성의 제시는 서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서론에서 연구의 의의는 뭐고 연구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뭔지 제시하는 것은 서론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탈락, 기억, 니은, 디귿 3번이 답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논문을 써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해설을 잠깐 보시면 연구 방법에는 무엇을 어떻게 측정하고 분석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갑니다. 연구 방법은 연구의 설계, 절차, 도구, 이걸 척도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분석 방식 등을 기술하는 핵심 영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표본 집단, 표집 집단에 관한 정보 제시, 연구 대상의 특성, 표본의 크기, 표집 방법 등이 들어갑니다. 자료 처리 과정 및 활용 도구 제시, 통계 분석 방법이나 사용한 소프트웨어나 분석 절차가 들어갑니다. 척도의 유형 또는 예시문항 게시, 사용된 측정 도구의 구성, 신뢰도, 타당도, 예시문항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른쪽에 좀 붙여드렸어요, 살을. 그 내용들도 잘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연구 방법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답은 3번입니다. 29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통계적 가설 검증 시 유의 수준 알파 값을 0.05에서 0.01로 설정했답니다. 그러면 알파는 0.05였는데 이것을 알파는 0.01로 수정했다면 이것은 유의 수준이라고 그랬죠. 이 유의 수준은 바로 일종 오류와 연관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종 오류. 그러니까 100번 중에 5번 오류를 범할 확률이고 100번 중에 1번 오류를 범할 확률이라 합니다. 그러면 일종 오류가 감소되었네요.
0.05에서 0.01로 내렸기 때문에 일종 오류가 감소되었다. 옳은 내용은 답은 1번입니다. 일종 오류의 위험이 감소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이종 오류의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은 바로 베타죠. 베타. 베타의 오류를 합니다. 베타의 오류를 우리가 이종 오류를 합니다. 이종 오류가 감소된 것을 베타의 오류라고 해요. 일종 오류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죠? 암기법 0, 4, 기, 일종입니다. 영가설, 귀묘가설이 사실인데 기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종 오류인 베타 오류는 뭐죠? 영, 거, 채, 이종입니다. 영거채 이종은 뭐죠? 영가설이 거짓인데 채택하는입니다. 채택하는 그런 오류를 말하죠. 이거 오류입니다. 영가설이 거짓이면 기각이야 되는데 채택했기 때문에 이것도 오류입니다. 영가설이 사실이면 채택이야 되는데 기각했으니까 오류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답은 1번.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뒤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는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는 상충적인 관계입니다.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는 상충적인 관계로서 반비례합니다. 역비례라고 하죠. 반비례한다. 즉 일종 오류가 높아지면 이종 오류는 감소하고 일종 오류가 감소하면 이종 오류는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또 이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죠. 일종 오류가 감소하면 이종 오류는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로 상충적인 관계다, 반비례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양적 연구에서 조작적 정의를 하죠.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정의. 조작적 정의란 측정 가능, 그 다음에 관찰 가능하게 만드는 정의를 조작적 정의라고 하죠. 추상적인 개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과정. 맞습니다. 실증적으로 검증하려면 측정 가능하게, 관찰 가능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특정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 간의 내적 일치 정도를 구인하는 과정이다. 이거를 우리가 내적 일관성이라고 하거든요. 내적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특정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가 있는데 그 하위 요소 간의 내적 일관성, 내적 일치 정도를 구인하는 과정을 우리는 신뢰도 평가라고 합니다. 내적 일관성 방법과 연관성 있는 것이 크롬바 알파 계수죠. 그래서 내적인 일치 정도, 내적 일관성은 신뢰도와 관련성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개념이라도 연구자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게 조작적 정의입니다. 자, 이 조작적 정의의 똑같은 개념이지만 연구자의 이론적 배경,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 조작적 정의의 대표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성실성도 있고, 외향성도 있고, 그 다음에 호감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의 정도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부부관계의 정도. 그런 것들을 조작적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르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부부싸움이나 의사소통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부부관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이라 하더라도 연구자 이론적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조작적 정의입니다. 개념의 어떤 속성을 조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한 형태로의 계량화가 가능한 것이 바로 조작적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소통의 횟수로 부부관계를 볼 수가 있고요. 부부싸움의 횟수로 부부관계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측정 가능, 계량화가 가능하게 만드는 정의예요. 그래서 측정 가능이라는 말을 제가 써드린 겁니다. 미리.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30번 문제 해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 CF를 보시면 특정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 간의 내적 일치 정도를 구인하는 과정은 문학내적 합치도라고 하죠. 문학내적 일치도, 문학내적 합치도라고 하는데 이거를 내적 일관성과 똑같은 말로 정의하시면 돼요. 자, 문학
내적 합치도, 문항 내적 일치도라고 하거든요. 자,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크롬바흐 알파 계수예요. 크롬바흐 알파 계수가 바로 이러한 문항 내적 합치도 일치도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뢰도 평가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조작적 정의와는 관련이 없죠. 조작적 정의에 대한 문제도 앞에 기출에 많이 있습니다. 31번 문제 들어갑니다. 척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비율 척도는 절대 0점이 존재하죠? 맞습니다. 숫자가 0이면서 하나도 없다라는 개념이 절대 0점이에요. 등간 척도 밑줄, 측정된 점수를 토대로 표준 편차 계산과 같은 통계 분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는 차이, 그러니까 원점수 자료와 자료값이라 할게요. 자료값과 평균의 차이, 이것을 제곱을 해요. 그래서 사례수로 나눕니다. 이게 분산인데 그 분산에 루트를 씌우는 것이 바로 무엇이죠?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등간 척도로 측정된 점수는 평균이라든지 차이를 알 수 있어요. 평균이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어요. 파악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은 평균과 차이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차이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간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토대로 표준 편차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위가 나오면 서열 척도 맞습니다. 하나의 특성은 하나의 척도로만 측정돼야 된다. 틀렸고요. 명목 척도는 상호 배타적 특성을 갖습니까? 맞습니다. 왜? 분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호 배타가 되죠. 대표적인 사례가 성별입니다. 성별은 남녀로 구분되죠. 이걸 상호 배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하나의 특성은 여러 가지 척도로 측정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소득이란 게 있습니다. 소득. 자, 소득을 보면, 당신의 소득은 이렇게 하고 묻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비율 척도가 되는 겁니다. 당신의 소득을 하면 비율 척도가 되는 거예요. 소득은 0원입니다. 그럼 이건 절대 0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득은 절대 0점에 해당되는 바로 비율 척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득의 수준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소득의 수준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중하로 물어볼 수 있겠죠. 고소득층이냐, 중산층이냐, 저소득층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앞에서 말했던 서열 척도가 됩니다. 이건 서열 척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특성은 여러 가지의 척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31번 문제 해설을 보시죠. 실력 따지기가 있습니다. 척도의 종류와 특징. 첫 번째가 명목 척도입니다. 대상을 범주나 집단으로 분류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류의 현관펜 밑줄. 순서는 없습니다. 범주 간의 우열이나 순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호 배타적입니다. 하나의 대상은 하나의 범주에만 속해야 합니다. 숫자는 단순한 코드입니다. 남성 1, 여성 2는 수치가 아닌 분류용입니다. 그 다음에 측정값 간의 수학적 연산은 불가능합니다. 즉 평균이나 차이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열 척도입니다. 대상이나 특성을 순서나 등급에 따라 배열하는 겁니다. 순위 정보를 포함합니다. 대상 간의 우열이나 서열을 나타냅니다. 간격은 불명확합니다. 1등과 2등의 차이, 2등과 3등의 차이가 서로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치 간의 연산도 불가능합니다. 평균이나 차이 계산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순위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간 척도입니다. 대상 간의 간격이 동일하다 그래서 등간이란 말을 씁니다. 순서, 동일한 간격, 수치 간의 차이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를 알 수 있겠네요. 자, 절대 0점은 없습니다. 0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임의의 0점이라고 하죠. 이것을 임의의 0점, 임의의 0점.
임의의 0점이라 합니다. 이건 등간척도예요. 이 등간척도의 임의 0점은 숫자는 0인데 존재하는 겁니다. 온도 용도시가 대표적이죠. 온도 용도시는 숫자가 0입니다. 그러나 온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온도는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치 간의 연산이 가능합니다. 평균이나 차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분산해서 루트를 씌우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표준 편차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각 자료값이 있고 이 평균이 나올 거 아니에요. 평균을 뺍니다. 그러면 차이가 되잖아요. 이것을 제곱을 합니다. 각각을 다 제곱해서 사례수로 나누게 되면 평균이 나오죠. 그래서 평균과 차이 계산이 가능한 것이 등간척도부터 가능합니다. 등간척도, 당연히 비율척도도 가능하죠. 비율척도는 등간척도의 특성에 절대 0점이 추가된 겁니다. 순서, 동일 간격, 절대 0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절대 0점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숫자가 0이면서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게 절대 0점입니다. 모든 수학적 연산이 가능합니다. 평균, 차이, 비율, 곱셈, 나눗셈, 즉 사칙 연산이 다 가능합니다. 0은 없음을 의미합니다. 0cm는 길이가 실제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무게 이런 것들이 다 절대 0점에 해당되는 비율 척도에 해당됩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